그날 제 아들은 결혼식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우리 수호가 드디어 의사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하면서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이었거든요. 호텔은 정말 격조 높았습니다. 하객도 200명이 넘게 와 있고 수호는 완벽했어요. 검은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까지 정말 완벽한 신랑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된 지 30분, 바로 그때였어요. 서연이가 인사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슴을 움켜쥐면서 쓰러졌습니다. 수호야. 하객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수호야. 하고 소리치려는 순간 제 아들이 입에서 거품을 토하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5년간 숫자만 다뤄왔지만 내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건 처음이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19 불러요. 의사 계세요. 사람들이 아수라장이었는데 전 그냥 수호야, 수호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담당 의사가 유족분이세요? 죄송합니다 했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봤어요. 복도 끝에서 서연이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까지 수호 오빠 일어나 하면서 울부짖던 사람이 눈물. 한 방울 없이 구석에 앉아서 누군가랑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문자 한 줄이 슬쩍 보였는데 병원 처리 완료, 다음 단계라는 글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내 아들이 죽은 그날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는 시작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6개월 전에 수호가 서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그 어색한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첫 인사부터 너무 완벽했습니다. 의사 딸이라고 하면서 미소도 완벽하고 매너도 완벽하고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뭔가 연습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세요. 어머니는 원래 피아니스트셨는데 지금은 문화재단 이사로 계시고요. 집안이 의료계라서 어릴 때부터 병원 냄새에 익숙해요. 처음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얘기를 꺼내니까 어머니, 죄송한데 아버지가 요즘 학회 일정이 바빠서 실은 연락이 어려워요. 결혼식 때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제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딸 결혼인데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병원이라도 한번 가볼까? 아버님께 인사라도 드려야지 했더니 아버지가 환자 상담이 많아서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모시고 갈게요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아들이니까 더 걱정됐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가 다닌다던 병원도 이상했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성형외과에서 원장으로 계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 동네 병원들은 웬만큼 아는데 그런 이름의 병원이 생소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오고요. 수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요즘 성형외과는 홍보를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입소문으로만 하잖아 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수호 표정이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혼인신고를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수호 오빠, 우리 혼인신고 미리 하자. 그래야 신혼집 전세 대출도 금리 낮게 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잖아. 결혼식 전에 미리 해두면 부모님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어.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세무사였던 제가 보기에도 그 설명이 애매했거든요. 결혼 신고만으로는 그런 혜택이 크지 않은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제가 수호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 말 한 번만 들어봐.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너무 서둘러. 상견례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 병원도 확실하지 않고 혼인신고는 왜 그리 서둘러? 그랬더니 수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사람을 의심해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과 뭔가 위험하다는 직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얘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뭔가 이상해 했더니 수호가 정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계속 이렇게 반대하실 거면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그런 차가운 말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어요. 화가 나서 서운해서 그런데 사실은 무서웠어요. 제 직감이 맞다면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결혼식 당일 아침 혼자 한복을 입으면서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하면서 식장에 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미워해도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아들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왜 포기했을까 아직도 후회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수호는 지금 살아있었을지도 몰라요. 수호가 죽은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 조문객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수호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했어요. 서연이는 정말 완벽한 상주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이 빨갛게 부어서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신부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오면 수호 오빠 마지막 길에 이렇게 배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단아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저 멀리서 서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아까까지 조문객들한테 하던 그 애절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응, 타이밍 좋았어. 예상보다 깔끔하게 끝났고 흔적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소름이 돋았어요. 타이밍이 좋았다고? 뭐가 깔끔하게 끝났다는 거죠? 제 아들이 죽은 게 깔끔했다는 건가요?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들키면 어쩌지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보험은 언제 나와요? 아, 결혼 신고되어 있으니까 절차 간단하겠네. 그때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보험 결혼 신고. 아들이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들었어요. 보험 얘기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벽에 기대고 있는데 서연이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또 그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많이 힘드시죠? 들어가서 좀 쉬세요. 조문객은 제가 맞이할게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방금 전까지 차가운 목소리로 보험 얘기를 하던 사람이 1초 만에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방금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수호 오빠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하는 거였어요. 부고 알리고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보험 얘기를 했는데 저를 바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워 있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하영아, 너 며느리 인스타그램 봤어? 지금 댓글 난리 났어. 제가 SNS를 잘 모르니까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서연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였어요. 자기 사진이랑 눈물 흘리는 표정으로 셀카를 찍어놨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인가?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갑작스러운 이별에 정신이 없습니다. 수호 오빠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위로의 마음은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댓글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돈 보냈어요.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줄줄 달려 있었습니다. 얘가 정말 미쳤나?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신랑 죽은 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서연이를 불러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서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SNS에 올린 거 봤어. 계좌번호까지 올려놓고 돈 받고 있다며? 그랬더니 서연이가 정말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조문하는 거잖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요. 수호 오빠도 분명 이해할 거고요. 이해? 신랑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인터넷에 계좌번호 올려서 돈 받는 게 내 나름대로 정리한다는 거?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야? 내 아들이 죽었는데. 법적으로는 저도 수호 오빠 가족이에요. 어머니도 상주지만 저도 상주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했어. 아버지는 어디 있고 병원은 정말 있는 거고 혼인신고는 왜 그렇게 서둘렀어? 서연이가 잠깐, 정말 잠깐이었는데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 우아한 미소가 살짝 굳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혹시나 했는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뭘 의심하고 계신 건가요? 의심? 당연히 의심하지. 내 아들이 결혼식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서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아까까지 그 우아한 신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런 여자가 제 아들 옆에 있었다는 게.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근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시면 안 되죠. 자칫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명예훼손? 고소? 이 여자가 지금 저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정말 뭔가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걸. 결백한 사람이 왜 고소 얘기를 먼저 꺼내겠어요? 내가 숨긴 게 뭔지 엄마인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내 아들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수호 오빠가 어머니 이러시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여자가 죽은 제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어요. 수호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이 여자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서연이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하지만 증거라는 게 있으셔야 몰라도 하실 수 있겠죠? 그 웃음 정말 소름 끼쳤어요. 악마가 웃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나한테 무슨 수를 써봐라는 듯한. 그때 결심했어요. 이 여자가 뭘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제 아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엄마인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정말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수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험 정리하고 은행 업무 보고 아들이 죽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청에 갔어요. 사망 신고를 하려고. 그런데 담당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고인이 배우자가 있으시네요. 배우자분이 같이 오셔야 하는데요. 아, 네. 혼인 신고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머니니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분 동의가 필요해요.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직원이 서류를 뒤져보더니 여기 보시면 혼인신고가 3주 전에 완료됐네요. 혹시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주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걸 봤어요. 혼인신고서 증일란에 정하영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언제 서명했다고요? 어머니께서 서명 안 하셨어요? 여기 증일란에 어머니 성함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서명한 적 없어요. 서명을 자세히 보니까 제 이름이긴 한데 필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대충 흉내만 낸 수준이었어요. 이 여자가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이에요. 신고가 완료됐거든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그때 왜 그렇게 결혼 신고를 서둘렀는지 이제 확실해졌네. 그때 제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수호가 화를 냈던 게 생각났어요. 서연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수호를 속였는지.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갔어요. 수호 보험금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거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고객님,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네요. 네. 뭔 소리예요? 원래는 정하영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배우자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달 전? 서연이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 전에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고?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생명보험이 3억, 상해보험이 2억, 총 5억 원입니다. 그럼 이 돈이 다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네, 법적 배우자이시니까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돈 때문에 죽인 거구나.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제가 혼인신고를 막았어야 했는데, 만약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수호가 내 말을 들었다면,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수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문득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수호를 만난 것부터 빠른 결혼 신고,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결혼식 날의 죽음.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고. 결혼 신고로 법적 배우자가 되고 보험 수익자를 바꾸고 결혼식에서 독살하고 보험금을 받는다. 완벽한 계획 범죄였어요. 그리고 제 서명 위조로 저까지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이 여자가 정말 악마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해 보니까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 해본 일일까?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여자의 과거를 파헤쳐 보기로. 그리고 수호의 마지막 전화를 떠올렸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걸려온 그 전화. 그때는 그냥 결혼 전 긴장한 아들의 인사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밤 10시쯤이었나 수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내일 결혼식인데 긴장되나?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건강 챙기시고. 그때 저는 그냥 결혼 전 감상에 젖은 아들의 말인 줄 알았어요. 얘야, 무슨 유언 같은 소리를 해? 예쁜 신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말 못했던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끝인사 같은 말을 하는지. 수호야, 괜찮지?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부터는 서연이하고 잘 살게요. 엄마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라니? 너 정말 이상해. 혹시 서연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엄마, 진짜 고맙고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수호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얘야, 너 정말 이상해.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게 제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때는 그냥 결혼 전 감수성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수호가 뭔가 눈치챘던 건 아닐까? 서연이의 정체를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했던 건 아닐까? 만약 수호가 정말 뭔가 알고 있었다면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요? 혹시 수호도 의심이 들었는데 저한테 말할 수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 혹시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강하게 반대했나 싶기도 하고 아들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계속 반대만 했으니까 수호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수호 방에서 일기장을 찾아봤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 하지만 일기는 없었어요. 대신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소화제가 잔뜩 있는 거예요. 평소에 속이 안 좋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많이?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옆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손글씨로 적혀 있는 아직 전하지 못한 메시지 같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수호야, 너 정말 뭔가 알고 있었구나. 그 마지막 전화, 작별 인사였던 거예요. 혹시 수호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서연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정말 이 일을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죽어갔다면 엄마인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부검을 신청했어요. 사망진단서를 다시 보니까 사인이 급성 심정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애매한 표현 같았어요. 수호가 죽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심장이 멈춘 게 아니었어요. 구토도 하고 얼굴색도 이상하게 변했고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서연이의 서명 위조, 5억 원 보험금, 그리고 수호가 계속 배 아파하던 것까지 너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정확한 사인을 알고 싶습니다. 부검을 해주세요. 어머니, 이미 사망진단서가 나왔는데 굳이 부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 병사로 보이는데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결혼 신고 서명도 위조됐고 보험금도 5억 원이나 되고 보험금이 5억 원이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너무 수상해요. 결혼식 당일에도 보험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부검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부검 신청하러 왔어. 부검이요? 왜요? 수호 오빠 편히 보내드려야죠. 편히 보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수호 오빠도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을 다시 열고 검사받는 거 너무 안쓰럽지 않으세요? 그 여자가 또 수호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었어요. 시체 훼손? 진실을 밝히는 게 훼손이야? 어머니,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러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그때 경찰관이 말했어요. 부검을 하시려면 검찰청 승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명확한 의혹이 있어야 하고, 제 아들이 평소에 건강했거든요. 갑자기 결혼식에서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급성심정지는 젊은 사람한테도 가끔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증상도 이상했고, 죄송해요. 어머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경찰관 중에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일단 검찰청에 신청해 보세요. 정당한 의혹이 있다면 부검이 가능해요. 결국 검찰청까지 가서 간신히 부검 승인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 국과수에서 부검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서연이는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검 취소하세요. 왜? 뭐가 무서워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수호 오빠를 위해서죠. 수호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수호를 위한 거지. 결과가 나와도 수호 오빠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드디어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부검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혈중에서 와파린이 검출됐습니다. 와파린이 뭐죠? 혈액응고 억제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간에 투입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소량씩 투여된 흔적입니다.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면 자연사로 위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악화되거든요. 그때 생각났어요. 수호가 요즘 자꾸 배 아프다고 했던 게 소화장애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는 출혈이나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의적으로 투여한 거 확실해요. 네. 이 정도 농도로는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투여한 겁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내 아들이 정말 독살당한 거구나. 그동안 의심만 했는데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연이가 정말로 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걸로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를 들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우리 아들 부검 결과 나왔어요. 독살당한 거 맞아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혈액에서 와파린이 나왔대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계속 누군가가 먹인 거래요. 와파린이요? 그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혼인신고 서명도 위조됐어요. 보험금도 5억 원이나 되고 배우자가 너무 수상해요. 일단 정식으로 수사 개시하겠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보 좀 주세요. 그제서야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서연이를 잡으러 갔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독살당했다는 게. 수호야, 엄마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냈어. 조금만 기다려. 이제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서연이가 도망친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모두 파헤쳐 주세요. 사설탐정 조민호 씨였는데 조사비로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내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여자가 신분을 자주 바꾸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3주 후 조민호 씨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어요. 사무실에 가니까 조민호 씨 얼굴이 새파랗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이게 좀 충격적일 거예요. 뭔데요? 뭔가 찾았어요? 그 여자 진짜 이름이 이은주예요. 이은주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라니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이미 2번 더 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박현우라는 분. 32살이었는데 2년 전에 결혼하고 2달 만에 갑자기 죽었어요. 급성 신부전이었대요. 2달. 두 번째가 이태준이라는 분. 29살. 1년 전에 결혼하고 1달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뇌출혈이요? 그것도 갑자기? 네, 그런데 어머니,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보험금이요. 첫 번째 남편 때 2억, 두 번째 때 3억, 그리고 수호 씨는 5억이잖아요.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험금 받고 나서 바로 이름을 바꿔요. 박현우 씨 죽고 나서는 최미영으로, 이태준 씨 죽고 나서는 김서연으로. 그럼 지금도 또 이름을 바꿨을까요? 아마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수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사 집안으로 신분 위장하고 외로운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빨리 결혼하자고 하고 정말 수호한테 한 것과 똑같았어요. 결혼 신고 서둘러서 배우자 자격 만들고 보험 바꾸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네요. 그런데 어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이번에는 너무 급했어요. 보통은 몇 달이라도 같이 살았는데 수호 씨는 결혼식 당일에 바로. 그러고 보니 맞더라고요. 왜 이번엔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급한 사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혹시 혼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누군가 더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건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 아들이 세 번째 희생자라니 절대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또 희생당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잡아야 해. 그런데 며칠 후에 조민호 씨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서연이에게 공범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세요? 강남서 형사 이준석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용의자를 잡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실 수 있으세요? 용의자요? 김서연을 잡았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인데 어머니가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경찰서에 갔는데 서연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김서연이 아니, 이은주의 언니라고 하네요. 언니? 조민호 씨가 말했던 그 공범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자수를 했어요. 자수요? 네, 갑자기 경찰서에 와서 수호 씨 살인 계획을 짰다고 하네요. 면담실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선이에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뭐요? 수호 씨 죽이는 거요. 살인 계획은 제가 짰어요. 왜?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러자 이미선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일이에요. 병원에서. 그리고 이미선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어요. 3년 전 이미선은 수호가 실습하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대요. 그때 수호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했지만 수호에게는 그저 병원 직원일 뿐이었죠. 마지막에 이미선이 고백했지만 수호는 죄송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대요. 그 일로 이미선은 병원을 그만두게 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3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남자가 나를 농락하고 버렸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은주는 제 말만 믿었어요. 그때 정말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로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은주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그럼 서연이는 진짜 복수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나중에는 돈맛을 알았죠. 돈맛?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할 때부터 은주가 달라졌어요.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쉽네 이런 식으로. 결국 서연이도 연쇄살인마가 된 거였어요. 그럼 처음에만 복수였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미선이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죄송하다고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수호 씨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님한테도. 당신이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내 아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근데 왜 지금 자수한 거예요? 은주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났거든요. 또요? 네, 이번엔 정말 큰 돈이래요. 10억짜리 보험에. 10억?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렸는데 은주가 말을 안 들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자수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미선은 계속 사과했지만 죽은 수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미선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고
이은주는 아직 수배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신분 위장에 능숙해서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진짜 범인인 이은주는 도망가고 이미선만 잡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이은주를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재판이 시작됐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이은주를 잡았어요. 부산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다가 붙잡혔거든요. 어머니, 범인 잡았어요. 최지우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었네요. 재판장에서 이은주를 다시 본 순간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여전히 그 완벽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재판 과정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피고인 이미선, 사건의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저입니다. 살인 계획과 독극물 구입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그럼 피고인 이은주는? 제 동생은 그냥 제 말을 믿고 따라한 거예요. 재판장님, 피고인 이은주는 언니의 거짓말에 속아서 시작된 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언니를 위한 복수라고 생각했고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어요.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언니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은주가 직접 증언할 때였어요. 저는 정말 언니 말만 믿었어요. 언니가 그 남자가 나를 버렸다. 복수해달라고 해서. 그럼 독극물 투여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도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는 그냥 요리에 넣기만 했을 뿐이고. 재판장님, 피고인은 언니의 조종을 받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내 아들을 죽인 놈이 피해자라고요? 그때 제가 참다 못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방청인은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저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보험 얘기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어머니, 이은주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언니가 시킨 대로 전화 받은 것뿐이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독극물을 직접 투여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검찰 측에서 피고인 이은주가 직접 독극물을 투여했다는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검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 검출되긴 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넣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피고인 이은주는 언니의 지시를 받아 요리를 전달했을 뿐 독극물 투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미선은 살인교사 및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은주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판장님, 말이 안 돼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장례식장에서 보험 얘기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서명도 위조했고. 방청인, 조용히 하지 않으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퇴정시키세요. 어차피 이런 재판에 있을 이유 없어요. 저는 스스로 일어나서 법정을 나왔어요. 더 이상 저런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법정 밖에서 이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웃고 있었어요. 정말 차가운 미소로. 이은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뭐야? 그런다고 해서 보험금이 어머니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감정 낭비 그만하시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수호 오빠는 안 돌아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예요. 그 순간 정말 이 여자를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죽였잖아. 증거 있어요? 법원에서도 무죄 나왔는데. 어머니, 조심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말투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너 말이야. 네. 지금은 법이 너를 보호해주지만 세상에 법만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 같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내가 지켜볼 테니까. 어머니, 뭘 어쩌시겠단 건데요? 뭘 하긴? 난 그냥 너를 지켜볼 뿐이야. 내가 또 누굴 해치는지, 어떻게 사는지. 법은 너를 놓아줬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를 거야. 너 같은 연쇄살인마를 그냥 놔둘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무서워? 그럼 이제부터 조심해서 살아. 언제 어디서 누가 널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 그런데 어머니 덕분에 보험금 문제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꿈도 꾸지 마. 그 돈 너 한 푼도 못 쓰게 할 거야.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정의인가? 내 아들을 죽인 놈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게 법이 제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인을 놓아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이 벌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수호를 기리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막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정아영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아영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있다면 결국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복수에만 매몰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선한 일로 승화시킨 정아영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를 사회적 기여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솔직한 이야기도 좋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